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제이슨인가 하는 그 단톡방을 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베트남에서 VNK 하노이라는 법률회사에서는 이사를 맡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VNK 부동산 대표를 맡고 있는 강두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업에서는 제가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잘못된 정보는 제가 좀 바로잡고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소액으로 그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제 눈에 좀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뭐 드리고, 또 저 역시도 지금 어피치님처럼 이 현업에서 저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가 홈스테이나 이런 것들은 몇 년 전에 해봤었고,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지금 그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뭐 강의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좀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몇 가지 지금 베트남 무법이다,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발언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 전에도 숙박업은 베트남에서 계속 했고요. 이게 홈스테이라는 명목으로 오래전부터 계속 했어요. 베트남인들도 했었고. 그런데 에어비앤비라고 딱 이름을 정하지 않은 것 뿐이지 숙박업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법적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이 2020년도에 바뀌었어요. 그 아파트나 이런 데도 할 수 있었는데 2020년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레지던스나 아니면 이런 풀빌라 아니면 이런 집들, 개인 집들은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레지던스 중에서도 아파트처럼 생긴데도 허가가 나 있는 데는 거기에 이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라 저도 이런 방을 만들었던 거고, 아무리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한국에서도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10개, 20개 돌리다가 예를 들어서 그 공안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걸렸을 때 그 책임을 뭐 지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베트남도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공안이 자주 온다. 합법적으로 하는데도 온다. 그런 것들은 어떠냐면 이제 합법적으로 하지만 또 와서 그런 좀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에어비앤비다 보니까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베트남에서 어떤 풍선에 가스를 분다든지 아니면 술을 많이 먹고 좀 안 좋은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안은 합법적이라고 해도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아까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가지 종류에 대한 베트남의 이제 숙박업이죠. 꼭 에어비앤비만 국한하지 마시고, 베트남에서 숙박업을 창업하시는 데는 한국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호텔 같은 경우도 유닛이 많은데,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 임대를 하면 객실이 많아지고 또 창업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드는 건 사실인데, 만일에 이제 장사가 안 되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후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그래서 이제 물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베트남에 그 에어비앤비로 진출할 때 가장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거였었어요. 뭐냐면 자동화라는 시스템으로 한국에서 내가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내가 돈을 조금만 투자해도 베트남에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 왜냐하면 외국이잖아요. 여기는 외국이고 직접 관리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건 자동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기타 물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 관공서에서 누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그 숙소에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베트남에 땀주라고 해서 그 방문객들에 대한 기록을 계속 남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군가 해주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여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에 가장 그런 부분 허들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보다 싸니까 지속적으로 늘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0개, 100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베트남에 들어와서 직접 하시겠죠. 근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두 채, 세 채 하실 분들이 여기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여기 오셔갖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전부 다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나 아니면 문자로 해서 그게 된다? 저는 그거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업자로 진출하는 거는 아까 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00% 외국 투자법인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베트남 현지인과 아니면 베트남의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합작 기업.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런 비용들이 부담이 되니까 베트남에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어떤 그런 지인 찬스를 써서 베트남 현지인하고 어떤 콜라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베트남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콜라보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호도되는 부분들은 정말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정확히 짚으셔야 되는 게, 지금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영상을 찍어서 뭐 호치민에서 몇 개 돌리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현지에 산다든지 아니면 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로 창업하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그게 결코 녹록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어피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배움으로는 절대 쉽지 않아요. 현장에 부닥쳐야 되시고, 그 다음에 진짜로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취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몇 가지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것들을 쭉 나열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드릴 건데, 그건 참고 사항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들어오셔서 운영의 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매물 구할 때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이거는 다 똑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데,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위치. 예를 들어 강남에서 하느냐, 인천에서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위치하고 그쪽 대비해서 상권 대비해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지역은 비싸요. 근데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은 또 싸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 베트남인이 좋은 매물을 먼저 계약하고 외국인은 B급 매물을 더 싸게 계약 계약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까요? 저는 에어비앤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수익에 관련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B급 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언어가 되면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뭐 B급하고 내국인에서 A급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좋은 매물들은 빨리 나가잖아요. 그 딜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런 거지, 외국인이라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개의 매물당 매출이 얼마 나올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일단 과하게 풀고.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예, 에어비앤비 수익이나 매출 예, 운영 관련된 거는 예, 예.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예, 예. 그런 에어비앤비 운영에 대한 거는 저한테 그냥 넘겨주세요. 지금 이 질문은 다 에어비앤비 관련해서인데요. 네, 보니까. 아, 지금 그래요? 수익에 관련해서. 예. 잠깐만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계약할 때 1년으로 보통 하는데, 아, 아, 여기 네, 있네요. 제가 저한테 아까 질문 주신 게 굉장히 긴데, 음, 이거를 중간에 듣다가 잘라주셔도 좋고, 네네, 제가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네, 1번 질문이 뭐냐면, 사업자를 내려면 베트남 현지인의 명의로 만들거나 1인 유한 책임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인 유한 책임 회사를 만들려면 비용이나 필요한 투자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라고 했는데, 이건 주식회사나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나 숙박업 창업은 자본금이 40만 불이 필요합니다. 이 40만 불은 베트남에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숙박업을 한다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40만 불이 필요한 거고요. 실은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시간까지는 베트남에서 자본금에 대한 그 법적 규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좀 타이트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너무 적은 비용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않고 그냥 불법적으로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40만 불로 자본금을 정한 건 숙박업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1년 동안의 비용, 렌트비,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그 인건비, 생활하면서 드는 비용 모든 것을 다 토탈해 봤을 때 40만 불 정도 된다라고 국가에서 그 정도 그 어바웃을 잡은 거예요. 법적으로 40만 불이라고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허가를 내다 보니까 많은 그 계속해서 해보지만 그 밑으로는 인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가게 되고 그렇게 보면은 투자한 분들이 이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어바웃 그 정도 40만 불 정도 선에서 그 뭐죠? 예, 인허가가 나오는 이 40만 불 선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베트남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어 에어비앤비 수입을 입금한 후 한국 계좌로 어떻게 보내나요? 지금처럼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합법적으로 베트남에 법인을 세우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자본금이 들어왔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여기에서 수익이 나면 그걸로 베트남에 그 세금 내고 그 남은 돈은 수익금으로 해서 한국에 보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 문제겠죠. 베트남 세금 문제하고 한국의 세금 문제.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세금 같은 경우는 좀 뭐 지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쓰는 비용들을 비용 처리라고 하죠. 세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비용 처리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자는 투자금 이슈로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에어비앤비 운영자들끼리 연합체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동업을 해야 하나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자본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이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100% 외투, 두 번째는 합작, 세 번째는 내국인 명의의 어떤 사업을 내국인 명의의 개인이나 아니면 그 회사를 통해서 진출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매물 검색 및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 어, 베트남에서 매물을 구할 때 가장 적정선을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에 따라서 그 매물에 대한 가격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투룸 얼마, 쓰리룸 얼마라고 지역별 시세가 정해져 있는지요?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린데 대략 가격이 그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있는 건 그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저 카카오톡 오픈 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어디 부동산에서 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대략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는 좋은 매물을,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계약할 때 1년으로 보통 하는데 그럴 경우 인테리어 및 집기 세팅 비용, 투자금 회수,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임대인이 재계약 시 이거는 뭐냐면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하고 처음에 그 계약할 때 그 계약서 내용에 특약을 넣고 원하는 바를 여기에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사업자를 하려면 1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년, 3년 아니면 5년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그 기간을 끌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 올리는 비율도 그 안에 명시를 해서 뭐 1년에 5%다, 1년에 10%다, 이렇게는 힘들다. 이런 조항을 그때 계약할 때 전문가를 통해서 그 계약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로 쫓겨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회사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은 만약 예상보다 매출, 잠시만요, 제가. 예상보다 매출 수익이 안 나게 되면 한국에서처럼 중간에 다른 임차인 구해주고 중간에 나감. 이거 역시도 가능한데 이거 처음에 계약하실 때 집주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특약이나 이런 것들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그 다음 임차료를 얼마 동안 연체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이거는 집주인이 어떤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지나면 바로 그 뭐 공문서를 보내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3개월까지도 지켜봐 주는 사람 있고, 이거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 매출과 만약 매출과 수익이 잘 나오게 되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넘길 수 있나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하고 내가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느냐라는 그 계약서를 특약이나 이런 사항에 명시를 하시고 그 주인하고 그 계약서를 쓰셔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여러 매물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매물들은 거의 풀옵션이 없네요. 그래서 가구 세팅부터 준비하려면 현지에 있을 시간이 부족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현지 체류 기간을 늘려서 가구 세팅을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그 계약서 상에서는 집주인과 계약은 어떤 법률회사든지 저희 같은 법률회사든지 아니면 좀 믿을 수 있는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진출하실 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지 체류 기간을 늘려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현지에 체류해서 그걸 살려면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통역도 필요할 거고 그거를 골라서 하는 그런 직원들도, 세부 직원이나 아니면 그렇게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을 또 구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가구 세팅을 하시고 들어와서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 저는 좀 그 부분에 퀘션 마크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어렵게 느끼시지 않고 쉽다라고 하면 가능한 일이고요. 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여기 진출한다면, 처음에 한다면 어떤 회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풀옵션의 에어비앤비 가능 매물 찾아야 할까요? 풀옵션도 나오는 매물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홈스테이 하던 데도 많이 있고요. 풀옵션이 된 이유가 그래서 풀옵션으로 나오는 가구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홈스테이를 하려면 집주인과 이거 역시도 많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 계약서상에 에어비앤비를 명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향후 운영할 때의 리스크 요소가 궁금할까요?
이거는 에어비앤비라고 안 해도 홈스테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집주인과 임대 계약서를 쓰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행위를 하면 이웃집이든 어디에서든 얘기가 나올 것이고 집에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계약서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아파트를 운영하다 단지 운영의 협의체에서 에어비앤비 운영을 원칙적으로 차단했을 때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하고 특히 이럴 경우 임대 계약서상에 에어비앤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보증금에 대한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약 당시 집주인이 문제를 삼거나 그럴 것 같으면 어, 진- 아,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허가된 에어비앤비나 그 홈스테이가 허가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허가되어 있는 데가 아니면 홈스테이를 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임대를 찾을 때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집주인과 계약서 쓸 때 상의를 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물 선정 시 경쟁 대상이 적은 3룸, 4룸, 펜트하우스와 같은 걸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어, 아무리 아무리 공실률이 걱정이 되고 월 임대료 역시나 무시할 수 없어서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숙박업을 하시려면 휴양지나 아니면 비즈니스 인구,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휴양지라고 하면 다낭이나 뭐 하롱베이 아니면 붕따오, 푸꾸옥 뭐 이런 데가 아마 휴양지가 되겠죠. 이런 데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으니까 그런 쪽을 타겟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데 그 관광지는 또 뭐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그래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이 실거주하면서 상업적으로 발달한 데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지금 하노이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추천드린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금 이런 하노이나 호치민 쪽에 가까운 그쪽에 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우리 줌 미팅에 참가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건 저는 좀 비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케팅이 안 되는데 여기 와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이런 것들은 차려놓고 진짜 마케팅에 능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다음에 인테리어 청소 등 운영 관련 질문. 예. 청소업체는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품 리필이나 침구 시트 교체와 같은 건 어떻게 하시나요? 호텔이나 홈스테이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찾으시든가 아니면 직접 그 인력을 구인하셔서 청소하는 분이나 그 다음에 비품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청소업체 부탁해서 시트 여분을 들고 다니면서 세탁까지 부탁해도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으니까 그런 회사를 이제 찾아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나 어떤 구인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이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비품은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문 앞으로 배송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쿠팡으로 청소 아주머니는 오는데 날짜에 맞춰 비품 문 앞으로 배송시키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문화까지 서비스는 없습니다.
그 아파트 앞이나 집 앞에까지는 되는데 문 앞까지는 서비스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 아주머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픽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와 비품 정리는 관리업체에서 하더라도 긴급 상황, 변기 막히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 한국에서는 심부름 어플이 있는데 베트남에 있는지, 베트남에는 그런 어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리업체나 고용된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사업을 진출하게 되면 회사를 통해서 하셨으면 그 관리업체, 그다음에 개인들을 고용하셨으면 그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후기에 벌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데 세스코처럼 벌레 방역하는 회사가 있나요? 예, 방역 회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역 회사가 그 천차만별이라 잘 선택하셔야 되고 잘못 선택하면 뭐 방역이 별로 좋지 않고 잘하는 데는 잘하고요. 그 벌레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날씨가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하고 덥고 하니까 그 벌레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베트남에도 당근처럼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이 있나요? 아니면 중고 물품을 사는 매장이 있나요? 예, 중고 거래 사이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 물품을 사는 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 실은 중고 물품이 베트남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금방 쓰고 바로 버리질 않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 싸게 싼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 새로운 제품들을 대부분 쓰지 중고 물품을 다시 사서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풀옵션 매물을 구하더라도 인테리어를 하거나 내부 가전, 가구 등을 컨셉에 맞춰 바꿔야 하나요?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이죠. 풀옵션을 잘 꾸민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손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본인의 컨셉이 있고 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 뭐 손을 보시면 되고 대부분 풀옵션으로 잘 돼 있는 데는 그닥 다른 손은 볼 거 없고, 이제 예를 들어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쁘게 꾸미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잘 되는 에어비앤비 인테리어 포인트는 있을까요? 음, 베트남에서는 그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 페이스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그 에어비앤비가 좀 예쁘다든지 아기자기한다든지 사진 찍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어비앤비의 상해 노출. 이거 에어비앤비의 상해 노출은 임 대표님이 전문가시니까 임 대표님하고 저 그 어비치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낭 풀빌라의 경우 에어비앤비 예약 성수기와 비수기는 언제인가요? 이것도 제가 풀빌라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한데 어,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다낭에 여행객들이 언제 많이 오는지, 그다음에 좀 비수기인지는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과 수익 분석을 할 때 성수기, 비수기 이거는 지금 운영하고 계신 지금 어비치님하고 임 대표님한테 물어보면은 좀 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허가받고 하려면 경찰에게 게스트 패스포드 전달해야 되는데 사진으로 받아서 전달하면 되나요? 지금은 경찰한테 전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땀주라는 거. 그래서 인터넷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 날짜, 나간 날짜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걸까요? 제 느낌에 몇 번 빼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인터넷 쉽게 할 수 있고요. 빼먹는 거는 그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이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현지 채용 어플을 통해 사람들을 페이스북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채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지인 채용 시 처음에는 그냥 계좌이체로 월급, 시급을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세금 처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가장 좋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베트남에 채용을 하시게 되면 이 사람들 계좌로 이체하셔도 되고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세금 처리 같은 경우는 꼭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계좌 간 이체하는 것들은 근거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다음 주는 매 게스트마다 등록해야 할까요? 또 에어비앤비에서 여권을 달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부방을 많을 것 같은데요. 에어비앤비는 꼭 한국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받기 때문에 그거는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게스트마다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좀 번거롭죠. 그래서 현지에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등록한다는데 온라인이면 괜찮지만 만약 오프라인 등록이라면 원격에서 관리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원격으로 한다라는 것들은 불가능해요. 베트남어이고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원격으로 이거는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여기에 들어가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뭐 직접 하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현지에 그 서버가 있는 현지에서 해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베트남에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직원이 이런 것들을 뭔가 나왔다 들어갔다는 것들을 직원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유튜브 보면 경찰에 돈을 주기적으로 줘야 한다는데 이건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안내해 줄까요? 혹시 이런 안내가 없으면 직접 경찰을 찾아가는가요? 경찰한테 돈을 주는 건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이거를 계약서에 넣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으로 하지만 그런 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씩 오면 그거에 이제 좀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이게 합법적으로 하는데 굳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각각의 경험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글로써 표현하는 거지 전반적인 법적인 거나 전반적인 베트남 상황에서는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주는 거는 경찰도 불법이고 주는 사람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공론화되고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그 뭐죠? 블랙인 거죠. 그거는 이제 운영하면서에 오는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임 대표님이 저한테 그 질문사항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또 뭐 어떤 그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설명 예, 중에서 그 이제 그 현지명의 빌리는 것도 잠깐 내용이 나왔었는데, 예, 예, 이제 파트너식으로 이제 뭐 처음부터 여러 개를 할 게 아니니까 이제 예, 현지 명의를 빌릴 때 그 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랑, 예를 들어 파트너를 구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예, 그 베트남 파트너인이 어 이제 다 동의가 되고 막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그 가정을 하면 그 사람도 예, 사업자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 그냥 개인처럼 이게 임대차 계약 맺고 그냥 예. 집주인하고 허락만 맡아서 진행을 해도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 채나 두 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한두 채는 사업자를 안 만들어도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산다라고 한 전제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집주인이 허락해 준다면 딱히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아까처럼 뭐 사람이 워낙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공안이나 이렇게 오면 그때는 이제 또 뒷돈을 좀 들어갈지 아니면 그게 이슈가 될지는 운영하면서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드렸나요? 그 다음에 현지인이랑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실은 이런 경우가
저희 회사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실은 이게 꼭 에어비앤비뿐만이 아니고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유통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들어와서 베트남 사람 명의로 쉽게 사업자를 내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양쪽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한쪽은 뭐냐면 한국 사람이 하다 힘드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세금도 안 내고. 그러면 그게 온빵 다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회사가 커졌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외투 법인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는 너무 자본금이 크고, 만일에 그렇게 할 때는 그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트남 분이 아니면 베트남 회사가 그때는 계약서를 정확히 쓰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떠냐면 이 사업에 대한 계약서는 아닐지라도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이제 법적으로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다른 그 안전장치로서의 계약을 하면 그거는 나중에 문제 생겨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세금은 수익이 얼마를 떼어가나요? 지역별 시세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방 이름이 뭘까요? 사람 지역 및 매물을 볼 수 있는 베트남 페이스북 채널명은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매물은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그냥 제 생각에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린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워낙 믿을 수가 없어요. 매물이 나왔는데 실제 가보면 나와 있는 거하고 다르고, 또 그냥 눈으로 인터넷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가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베트남의 풀빌라를 어느 정도 아니면은 그런 에어비앤비를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자본금 내 2천 갖고 시작하겠다, 5천 갖고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그 돈을 갖고 먼저 들어오세요. 지역만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들어와서 그쪽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찾아다니는 게 그게 가장 제가 생각할 땐 답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이나 이런 뭐 좀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좀 클리어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그 매물만 보고 그 결정하기에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세금적인 문제에서는 법인세는 8%고요. 그다음 소득세는 25%인데, 이게 한국은 많이 벌면 벌수록 그 가중치가 있잖아요. 뭐 50%도 가고 막 이러는데, 베트남은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세금,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비용 처리로 어느 정도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수익을 뭐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믿을 수가 없다, 100% 믿을 수 없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매물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가보면 벌써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보면 또 다른 거 보여주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중고차 사러 가면은 거기에서 그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다른 거 보여주잖아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돈을 옮길 때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법인을 세워서 뭐 크게 하려는 게 아니라 뭐 해봤자 뭐 주택, 세채 뭐 이렇게 할 사람들인데 그런 뭐 계좌에서 돈을 옮기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어차피 투자를 블랙으로 하신다 그러면 가져가는 것도 블랙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합법으로 하셨다 그러면 합법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게 대답이 됐을까요? 블랙이라고 하면은 뭐 한국말로는 환치기, 아니면 아까 그 임 대표님 말씀대로 들어와서 그 현금으로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신다, 뭐 이런 거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어떤 매물이라도 다 똑같잖아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매물의 위치, 예를 들어서 하노이에 있는 빌라하고 호치민에 있는 빌라하고 가격이 다 달라요. 호치민에서도 1군에 있냐, 2군에 있냐, 3군에 있냐. 하노이에서도 이쪽 후안킴 쪽에 있냐, 아니면 하동 쪽에 있냐, 이런 게 다 다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어떤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저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런 구글이나 이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다 보니까 좀 가격이 많이 다를 거다 생각하시면 그 카카오톡에 오픈 톡방에 들어가시면요. 그 베트남 관련된 부동산 뭐 이렇게 치시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매일 올라와요. 뭐 방이 얼마, 어디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일단 그걸로 감을 먼저 잡으시고 아, 이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이제 베트남에 직접 들어오셔서 그쪽 부동산하고 직접 다니시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게 베트남 파트너를 이제 그냥 구한다고 했을 때 예, 이제 개인 간의 거래상에서도 예. 이제 뭐 계약서 같은 거를 명시해서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파트너,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인하고 너하고 나하고 간의 거래에 대한 뭐, 예. 뭐 법인이나 사업자 같은 건 아니더라도 뭐 강제성을 가진 그런 계약서 형태를 쓸 수 있는지 쓸 수 좀, 있습니다. 법적인 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별도 양식은 이제 뭐 법무법인이나 저, 아니면 이제 변호사분 같은 거를 끼고 저희 같은 법률회사를 끼고 그 계약서를 만드셔야죠. 그냥 그 일반적인 포문이 아니고 이건 개인화된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통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약서를 써야죠. 계약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제 파트너나 뭐 어떤 사업자 형태를 띠고 계약을 했을 때 이게 예, 한국에서는 사실 특약이나 뭐 계약서 형태가 엄청 강력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 뭐 뭐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이슈가 있다던가 아니면 예, 실질적으로 뭐 그런 게 예, 있다고 하는데 예, 특약사항이나 이런 게 잘 지켜지는지랑 그 예.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리스크도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 찾아오는 손님 중에 그 계약서를 보지 않고 그냥 계약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뭐 벽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글을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아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인했다가 나중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하나도 못 받는데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집어넣고 계약을 하면 베트남도 법이 엄청 강해요. 그런 것들 위반하고 하면 처벌 받습니다. 집주인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언어를 모르니까 집주인이 그렇게 쓰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숙박업이 가능한 주택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레지던스, 풀빌라 외에 또 다른 종류가 있나요? 라고 묻셨네요. 이거는 만약에 하시게 되면 아파트 같은 종류에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부동산 소개받는 부동산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관리 부동산도 거짓말하는 부동산도 많이 있어요. 아 이거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관리실에 가서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진행하시는 게 맞고요. 베트남에서 가능한 건 그 독립된 풀빌라나 일반 그 가정집이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택이죠. 그런 데나 아니면 레지던스로 나와 있는 그런 곳은 에어비앤비가 가능합니다. 에어비앤비뿐만이 아니라 숙박업이 다 가능해요. 홈스테이나 이런 것. 에어비앤비 운영 시에 세금의 종류와 금액 규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에어비앤비뿐만이 아니라 숙박업이나 이런 베트남의 기본적인 세금은 법인세하고, 그러니까 법인으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법인이니까요. 법인세하고 소득세인데, 만약에 내국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이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 소득세죠. 25%로 띱니다. 베트남 국민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에이스강님은 베트남 어디에 계십니까? 에어비앤비 운영은 직접 하되 계약서 작성 시 문제 발생 시 인력 고용 문제를 에이스강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하노이
대우 스타레이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제가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숙박업 운영에 대한 동의와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분리할 수 있는 특약사항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매물 찾기가 쉽지 않죠. 쉬운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런 집들을 찾는 거 쉽지는 않죠. 특히 외국인이 찾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베트남에 조력자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직원을 뽑는다면 그 직원이 그런 능력,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거고, 파트너라고 하면 그 파트너가 이런 일에 대해서 능숙하게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힘들죠. 똑같죠. 비즈니스라는 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에 그런 어떤 조회가 없는데 바로 뭐 에어비앤비 창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네네. 이사님, 에어비앤비 물건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을 한국처럼 정해진 건가요? 지금 여기 창업하시는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실제적으로 한다면 이게 실은 일이잖아요.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매물을 찾아야 되는 건데 제가 부동산을 소개하는 그런 부동산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어떤 뭐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어떤 빌딩을 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하는 회사인데, 이런 일을 만약에 저희가 맡아서 한다 그러면 새로운 파트를 만들어서 직원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저희가 좀 신중할 필요가 네,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에어비앤비 물건을 지금 추천해 드린다 이런 네. 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처럼 2년, 예. 뭐 1년, 2년, 뭐 5년 이렇게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 같은데요.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1년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1년에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뭐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다시 재연장된다, 뭐 그런 문구가 계약서 안에 명시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근간으로 해서 집주인하고 계약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사실 숙박업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부담인데 한 채 정도를 해보고 사업성이 확인되고 나면 투자를 해서 정식적인 자격을 갖춘 후에 확정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숙박업 문제를 해결한 후에 시작해야 할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력이 있고 이 숙박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투자를 하시고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40만 불이라는 돈이 처음에 90일 동안은 뱅크 스테이트먼트만 있으면 돼요. 한국에서 잔고 증명. 그리고 나서 사업체가 전부 다 차려지면 그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들어와서 필요할 만큼 방법이 있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그 40만 불이라는 돈을 그 90일 안에 이제 베트남으로 들어오기가 일반인들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실은. 한국이나 일본은 이 에어비앤비 창업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임대 보증금 내고, 거기에 월세 내고, 뭐하고 하면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베트남의 호텔이나 그런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저희도 역시 저랑 같이 일하는 쪽에서 지금 호텔을 한 10개 정도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베트남의 숙박업체로 하는 거는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호텔이나 이런 레지던스들이 좀 노후된 것도 많이 있고,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좋고, 베트남이 관광이 주 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좀 저는 숙박업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허들 같은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꼼꼼히 짚고 들어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오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작년도에 태국에 가가지고 그 태국에서 운영하신 사장님과 얘기를 한참 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뭐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저보고 하신 말씀이 야 그러면 한국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한 두세 달 살면서 무비자 있으면 되니까 두세 달 살면서 나와 같이 일하자. 그리고 뭐 비자 갱신할 때쯤 되면 연달아 잠깐 하루 갔다 오면 바로 그 갱신되니까.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살면서 나와 같이 사업체 좀 만들어 놓고 가자고. 음, 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기야 제가 뭐 일주일 남집 베트남 가서 우리 사장님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아예 한두 달 살기 해가지고 같이 현지 다니면서 좀 현지 분위기도 보면서 하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방금 예, 말씀 예, 주신 게 베트남에서 이 숙박업이 예, 매력적인 산업이다 하셨는데 예, 태국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는 그 관광 도시가 태국 방콕이거든요. 예, 또 예, 그만큼의 또 이제 베트남도 뜨고 있고. 네. 그러면 우리 강인사님께서 보셨을 때에 이 베트남에서의 이 관광 산업이 이 숙박업이 매력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석 달 살기 하면서 좀 할 만한 그 비벼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두 가지가 예. 궁금합니다. 왜 베트남이 매력적이냐면요. 지금 관광지 쪽으로는 좀 규모 있고 좋은 호텔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없지는 않은데, 이제 대도시나 이런 쪽으로 들어와 보면 아직 그 한국은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도 굉장히 많고. 근데 베트남에 있는 지금 있는 숙박시설은 너무 노후돼 있어요. 낡고. 여기 내지인도 가서 살아야 되고 외국의 관광객도 와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해요, 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GDP 대비나 아니면 여기 물가 대비 비싼 거예요. 숙박료가. 한국으로 따지면 싸다고 느낄지 몰라도 여기에 물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엄청 비싸요. 그런데도 성수기 때나 이럴 때는 없어요. 방도 없고 저희가 현지인 사람인데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리조트나 괜찮은 데는 한국 못지않게 비싸고요. 그리고 어피치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시려면 당연히 여기 와서 보고 느끼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죠. 그거 없이 사업을 하면 좀 그러려면 그냥 돈만 투자하는 게 맞죠.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강연들을 막 이런 우리처럼 이런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 대표님께서는 하노이에 계신다고 하시는데 예, 예, 제 주변 분들 호치민 많이 가거든요. 예, 예. 대표님 보셨을 때, 아, 그래도 하노이가 좋지. 아니면, 아, 호치민 그래도 최고지. 뭔가요, 아, 답이? 제가 하노이에 살고 있어서 하노이가 최고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호치민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로 나뉘어요. 호치민도 좋죠. 호치민이 나쁜 건 아니고 환경도 좋은데 베트남 국가에서 이제는 하노이를 띄우고 있어요. 하노이 수도를 이제는 대대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인구 유입도 1,000만 명 넘게 인구 유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굉장히 넓게 만들었어요. 지금 서울의 3배 가까이 크기로 했고 인구도 그만큼 끌어들이려고 인구 유입 정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IT 기업 그러니까 앞으로 첨단 기업들은 다 하노이 쪽으로만 다 유치를 하고 지금 하노이의 옆에 있는 화락이라는 단지에 지금 한화도 들어가 있고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다 그쪽으로 유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하노이 쪽이 계속해서 좀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시책을 내고 있으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한배 가정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저 와이프는 베트남 사람이고, 애들도 지금 좀, 좀 어린 친구부터 큰 친구들까지 해서 좀 다복한 편이고, 그래서 한국 분들이 좋은 인식으로 베트남에 와서 성공하고 그런 거를 좀 바래요. 제가 일부러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인식을 좀 좋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많아요. 실은 너무 기회가 많으니까 그 기회를 오셔서 요즘 같이 성공했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